119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펼쳐놓으시고, 자,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국민국가가 탄생하다. 오늘은 또 이런 식으로 우리 프랑스 혁명 이후로 저번 시간에는 자유주의를 배웠잖아요. 오늘은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과 바로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프랑스와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프랑스랑 영국이 민주주의 혁명을 이끌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빈체제로 조금 특히 프랑스는 빈체제로 다시 옛날로 돌아갔죠. 전제 정치로. 그런데 자유주의 운동, 7월 혁명과 2월 혁명으로 자유주의를 다시 되찾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주주의 혁명을 명예혁명으로 빠르게 또 피를 흘리지 않고 빠르게 진행한 입장이었지만 선거권은 누구한테만 주어졌어요? 돈 많은 사람한테만 주어졌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차티스트 운동을 진행했다는 걸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민족주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족주의가 뭘까요? 민족주의. 여기 보시면 민족주의란 공동체의식. 자, 우리 민족주의란 단어가 조금 거창하고 좀 어려울 텐데, 우리 3,6중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제가 해석을 간단하게 해주자면, 우리 3학년은 3학년 1반부터 7반까지 있죠. 서로 다 옆반 친구들이라고 해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체육대회 같은 거나 아니면은 어디 수학여행 같은 데 가가지고 서로, 아니면 소풍을 가서 서로 무슨 체육대회나 무슨 게임을 할 때 왜 우리 반을 응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반끼리 서로 우리 반을 응원하고 우리 반끼리 서로 뭉치게 되죠. 특히 그런 느낌, 우리 반끼리 서로 뭉치는 공동체 의식이 언제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 바로 각 학교별로 체육대회 같은 날에 가장 그게 발현이 많이 됩니다. 그냥 선생님이 이제 3학년 5반 다니는데, 예를 들어 5반 친구들끼리 그냥 뭐 서로 그냥 잘 지냈어요. 그냥 뭐 서로 그냥 막 끈끈한 우정이 없이 그냥 심플하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체육대회 날이 됐어요. 그러면 갑자기 뭐 반티를 맞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3,6중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올해 처음 와가지고 갑자기 반티를 맞추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반끼리 서로 체육대회에 나갈 멤버를 짜서 막 응원하기도 하고 계획을 짜기도 하면서 옆반은 또 어떻게 하는지 전략을 짜기도 하면서 우리 반끼리 잘 뭉치게 되죠. 이런 게 바로 민족주의라는 겁니다. 그럼 민족주의는 언제 가장 자극이 많이 되냐? 바로 체육대회 같은 때, 즉 우리나라로 치자, 일반 나라로 치자보면 전쟁 터질 때, 외국에서 누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끼리 뭉치게 돼요. 그쵸? 자, 우리나라에서 민족주의가 가장 크게 발현됐던 시기는 아마 일제강점기? 예. 바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공격하고 우리나라를 괴롭히면서 우리 민족끼리 뭉치고 독립운동도 하기도 했죠. 물론 뭐 친일파 양성이라는 가슴 아픈 사건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뭉치자. 근데 이게 꼭 좋은 걸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민족은 최고, 너희 민족은 바보, 이런 식으로 국수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민족주의가 좋다고 보기도, 그렇다고 민족주의가 안 좋다고 보기도 하기도 그런 게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 민족끼리 서로 뭉치다 보니까 힘이 세지고 우리가 좀 살기가 안정적이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우리 민족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힘을 합치고, 그래서 국가도 만들고, 그래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럼 우리의 삶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해지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역수의 모든 상황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이 민족주의도 꼭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꼭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어떤 태도에 따라 그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 공동체 의식이 이제 유럽 사회에서 막 크게 성장하기 시작해요. 민족주의. 왜냐하면 우리 저번 시간에 누구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나폴레옹 배웠죠. 나폴레옹이 막 프랑스 사람인데 유럽 전체를 뭐예요? 그렇죠. 정복을 하기 시작하죠. 지금 프랑스 사람인 나폴레옹이 막 우리나라 정복해와.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뭐예요? 서로? 예, 끈끈해지고, 나폴레옹을 무찌르자 프랑스 애들이 왜 우리를 점령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민족주의가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탈리아랑 독일은요, 이 민족주의가 성장하게 되면서 굉장히 변화를 많이
겪게 되는 나라인데요. 왜냐면 이때 당시엔 이탈리아랑 독일은 여러 나라로 찢어져 있었어요. 근데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서 뭉치게 되는 거죠. 자, 가장 흔한 예로 이런 느낌을 볼 수 있어요. 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외동딸, 외동아들도 많지만 형제 있는 친구들도 많죠? 근데 우리 형, 우리 동생이랑 맨날 싸워요. 선생님도 이제 남동생 한 명 있어서 어렸을 때 많이 싸웠는데 내 남동생이 집에서는 나랑 맨날 싸우다가 내 남동생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한 대 맞고 들어왔어. 그럼 괜히 어때요? 막 속상하고. 그래서 이제 제 동생 손을 붙잡고 거길 가서 너 왜 우리 동생 때려? 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이 이탈리아랑 독일이 여러 나라로 찢어져 있는데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 특히 나폴레옹이 이제 막 유럽을 지배하고 또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막 여러 나라의 지역을 지네가 막 야금야금 먹고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가 우리 가족, 우리 지역을 공격하니까 그 지역 안에서 우리 민족 안에서 뭉침 형상, 공동체 의식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공동체 의식이 결국에는 바로 통일 운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통일 운동으로 성장하게 돼서 이탈리아랑 독일은 여러 나라로 찢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자유주의 운동이 보다는 민족주의 운동이 이제 더 먼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빈 체제의 억압 때문에 이 오스트리아가 그때 당시 힘이 세서 빈 체제의 억압 때문에 약간 다른 지역 애들한테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이탈리아랑 독일이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찢어져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나?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서로 지금 분열되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약한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민족주의 운동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탈리아랑 독일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뭐 되게 복잡해요. 이탈리아랑 독일의 통일 과정이 원래는 진짜 자세하게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데 우리 중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배울 필요는 없고요. 자, 우선 이탈리아는 인물 2명만 알면 됩니다. 카보르랑 가리발디. 여러분 마친이라는 사람도 좀 알아두면 좋은데 그거는 제가 주제 탐구하면서 같이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영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 보면서 같이 또 영상하는 거 가끔씩 넣어놓잖아요. 아직 끝부분에 그거 넣어놓을 테니까 마치니도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탈리아의 통일에 가장 큰 공을 한 사람이 마치니, 카보르, 가리발디인데 카보르랑 가리발디가 더 중요합니다. 우선 카보르는 그렇게 하는데 얘는 정치가예요. 가리발디는 장군인데 이 카보르는 이탈리아 북부를 통일했어요. 북부를 어떻게 통일하냐? 약간 외교적인 성향으로 연합을 맺고 연맹을 맺어서 이탈리아 북부를 통일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샤르데나라는 왕국이 있어요. 이탈리아 북부에 샤르데나 왕국의 얘가 총리인데 얘가 이제 주변 지역을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이제 연합을 해서 통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남부의 남부는 가리발디 장군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남부 쪽, 이탈리아 남부를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고 통일을 시킨 다음 이거를 이탈리아 남부 다 통일하고 샤르데나한테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는 거죠. 이탈리아는 조금 옛날에 로마여서 그 이탈리아 애들의 색깔이 강해요. 옛날에 전성기도 있었고 또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최적화된 지역이 이탈리아입니다. 또 르네상스 시기를 겪었던 그 지역도 이탈리아죠. 그래서 그런지 이탈리아 애들이 지방색이 강해서 각자 따로 놀았어요. 네. 그래서 뭐 롬바르디아, 나폴리, 그다음에 교황이 관리하는 지역도 따로 있었고요. 그런데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또 빈체제가 등장하면서 이탈리아가 주변의 압박과 간섭을 받게 되면서 우리 민족이 뭉치자라는 그런 바람으로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듣기로 아직도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물어볼 때 이탈리아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난 나폴리 사람이야, 난 로마 사람이야, 난 시칠리아 사람이야. 지역적인 색깔을 좀 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지역주의적인 색깔을 갖고 있었던 이탈리아의 문화 때문에 그런지 너 어디 사람이야 할 때 우리는 외국 사람이 우리 어디 사람을 볼 때 코리아 이러잖아요. 근데 걔네들 나폴리, 로마, 뭐 시칠리아,
그 다음에 베니스 이런 식으로 지역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독일. 독일은 우리 2학년 때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배웠나요? 예, 신성 로마 제국이 지금의 현재 독일인데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는 나라 중에서 프로이센이라는 나라, 여기 가운데에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가장 힘이 셌는데 이 프로이센이 관세 동맹을 맺어요. 이게 뭐냐? 자, 이 독일 안에서 여러 나라들끼리 찢어져 있는데 프로이센이 우리끼리는 서로 세금을 주지 말자. 세금을 서로 주고받지 말자. 주지 받지 말자.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보통 무역을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똑똑하니까 다 알 거예요. A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물건을 수출을 해요. A라는 나라가. 자, A라는 나라가 뭐 예를 들어 한국에다가 화장품을 수출을 해요. 그럼 한국 안에서 여기다가 텍스를 붙여요. 텍스를 붙여서 원래는 이 가격이 10,000원인데 보통 텍스를 10% 붙어서 11,000원에 국내에서 파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관세라고 합니다. 왜 관세를 붙이냐? 보통 관세를 왜 붙이냐면 외국 물건보다 국내 물건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물건이 들어올 땐 거기다가 텍스를 붙여요. 텍스를.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 물건은 좀 비싸게 국내에서 판매되고 우리나라 물건은 좀 더 싸게 판매될 수 있도록 이게 관세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무관세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무관세. 아니면은 여러분 혹시 공항 갔을 때 면세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어른들이 면세점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 텍스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공항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아직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이니까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품 같은 거 많이 사시죠. 크게는 20%에서 30%까지 할인해 봤습니다. 명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오면 텍스가 그만큼 붙는다는 거죠. 자, 근데 관세 동맹을 맺는다는 거는 뭐냐? 서로 서로 물건을 주고 받을 때 텍스를 붙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무역하기가 솔직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거예요. 즉 우리는 경제로는 하나로 통일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네 나라 물건을 우리나라 물건에서 그냥 텍스 없이 싸게 팔아줄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우리나라 물건은 또 너네 나라로 팔 때 뭐 하자? 텍스 없이 팔게 하자. 그래서 서로 경제적으로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만약에 A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화장품을 수출했을 때 저희가 너네 텍스 안 붙일게. 그냥 10,000원에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게 할게. 단 우리나라 물건도 니네 나라한테 팔 때 텍스 붙이지 마.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자유무역이라는 겁니다. Free Association Trade 뭐 자유무역이 FTA 들어봤어요? Free Trade Association. 한마디로 이 관세 동맹은 서로 자유무역을 하자. 자유무역. 그래서 서로 무슨 통일을 했다고 평가하냐면 경제적 통일을 합니다. 얘네들끼리 서로 경제적 통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라는 재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대통령급이 철혈 정책을 해요. 철혈 정책이 뭐냐? 군대를 키우자. 그래서 군사력을 키워서 무슨 전쟁을 하자? 네, 통일 전쟁을 하자. 솔직히 통일 전쟁이 뭐예요? 서로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아니요, 요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요. 이 독일이 통일하는 걸 싫어하는 나라가 바로 누가 있었냐면 바로 독일 옆에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싫어했습니다. 자, 독일이 통일하는 걸 왜 싫어했냐? 어떤 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면요, 혼란스럽기는 하겠지만 그 나라는 강해질 거예요. 그럼 그 주변 나라는 그 나라가 강해지는 걸 싫어해요. 솔직히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통일하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누구냐면 중국하고 일본이 싫어합니다. 바로 옆 나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독일이 통일하는 걸 싫어했던 프랑스랑 오스트리아를 이 철혈 정책으로 군대를 키웠죠. 이 군사력으로 프랑스를 격파하고 오스트리아랑 싸워서 오스트리아 격파한 다음 통일을 하게 되죠. 그게 독일의 통일 과정입니다. 이탈리아랑 독일은요, 빈체제 이후 정치가 발달되기보단 우선 자기네 나라를 통일하기가 바빴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영국하고 프랑스는
빙체제 이후 자유주의가 성장을 했잖아요. 이미 나라가 국가로서 민족주의가 형성이 되고 국가로서 틀을 잡고 있는 나라니까 자유주의가 발달했고, 얘네들은 우선 나라 자체가 아직은 통일도 되지 않고 혼란스러워. 그래서 빙체제 때 영향을 받아서 민족주의가 발생해서 우선 나라부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하면 이탈리아랑 독일이 조금 영국하고 프랑스에 비해서 발전이 느려요. 그래서 우리 2학기 때 배우겠지만 이탈리아하고 독일은 나중에 발전이 좀 느려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너무 잘 나가니까 얘네들이 나중에는 1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예. 그거는 이제 2학기 때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과학하고 사상. 과학하고 사상도 발달했는데,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윈의 진화론 뭔지 알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했다.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상은 이제 계몽사상, 우리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었던, 미국 혁명의 배경이었던 이성 중심의 생각.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이 계몽사상이 발달하다가 이제 낭만주의, 약간 감정. 야,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인간성 정없다. 그래서 감성 중심으로 생각하는 낭만주의 사상으로 발전하다가 사실 자연주의, 팩트만 우리가 생각하자. 너무 혼란스럽다, 감성은. 그래서 또 사실 자연주의, 팩트, 보이는 것 그대로. 그런 식으로 철학적 사조가 또 발달을 하게 됩니다. 변화가 있게 되고. 자, 우선 오늘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탈리아하고 독일의 통일 과정이고요. 거기에 나오는 바로 요 인물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역사는 솔직히 말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인물 위주로 공부를 해도 거의 70~80%는 다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한마디로 인간들의 삶 중에 이제 의미 있는 삶들을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사람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 역사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람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끼리도 서로 사귀죠. 여기서 사귀는 남녀 사귀는 게 아니라 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남녀 관계도 우정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친구들끼리 서로 사귀는 것도 누굴 공부하는 거예요? 친구를 공부하는 거예요. 네, 친구를 공부하는 건데, 역사는 물론 내 친구들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마련해준 우리의 조상들, 그 사람들도 결국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을 공부하는 학문이니까 조금 여러분이 좀 재미있고 흥미롭게, 또 사람 탐구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어떤 사건 탐구하는 것보다. 그래서 좀 인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역사를 쉽고 좀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 121페이지에 단원평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중단원 확인하기. 그거 풀어서 선생님 항상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하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쪽수가 안 맞아서 다른 데에 찍어서 올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사진은 안 올리고 그냥 띡 제출했다라고 글씨만 써서 올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 그런 거 은근히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와가지고 그런 친구들 불러다가 지도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당 페이지에 여러분이 직접 필기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과제 제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오류 없이 정확하게 잘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69학기 친구들은 똑똑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119페이지 맨 밑에 주제탐구 같이 살펴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영상 끄시면 안 돼요. 주제탐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오늘 이탈리아와 독일의 민족주의를 배우고 그들이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갔는지 과정을 좀 정리해 봤죠? 여러분 교과서 119페이지 맨 밑에 주제탐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제탐구를 같이 정리해보고 풀어보면서 이번 시간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해요. 자, 119페이지 맨 밑에 주제탐구에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요 마친이라는 분은 이탈리아의 통일의 어떤 기본적인 사상을 마련해 주신 요 사람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고, 독일의 재상인 비스마르크가 또 이제 철학 정책으로 유명하죠. 각각을 정리해보고 비교해서 1, 2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탈리아 반도에 모여 산다고 해서 이탈리아 민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나라로, 그것도 그냥 나라가 아니라
민족 성원 모두가 투표권과 교육과 일자리를 보장받는 공화국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자, 마치니는 이 공화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약간 꼭 민족주의를 통해서 통일만 이루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도 수립하자 이런 정치적 혁명까지 바탕을 두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민족주의를 끌어낸 분이죠. 약간 좀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계세요. 온리 민족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투표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주의와 굉장히 맞물려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 투표권을 보장해주는 통일 국가를 만들자. 그러니까 그냥 민족주의적인 국가만이 아니라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같이 느껴지는 그런 국가를 만들자고 했던 이탈리아의 정치가 마치니라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우리 독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독일은 프로이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 군비에 주목해야 한다. 언론이나 다수결에 의해서는 지금의 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철과 피에 의해서만 독일의 통일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철과 피는 바로 우리 앞서 배운 철혈 정책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엔 자유주의적인 성향보다는 우선 민족주의를 통해서 통일을 굉장히 더 강조하는 그런 느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통일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군대를 키워서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는 프랑스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를 무찌른 다음 우리끼리 힘을 합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던 철월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이제 독일하고 이탈리아랑 똑같이 통일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통일을 시켰지만 좀 생각이 좀 다르죠. 독일은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등장을 해요. 이제 뒤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독일은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등장을 하고 나치즘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유럽을 장악하고 또 이제 세계 1, 2차 세계대전의 어떤 주인공들이 되죠. 뭔가 그런 느낌이 이때부터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좀 느껴지는 게 좀 느껴져요. 자,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에 영향을 준 사상은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이자 많이 언급한 단어, 민족주의죠. 그 다음에 마치니와 비스마르크가 생각한 통일 방식의 차이점, 여러분 많이 느껴지시죠?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마치니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민족주의이긴 하지만 여기는 투표권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처럼 개인의 자유도 존중해주는 그런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반면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군국주의, 군대가 짱이다. 예, 군대가 강해야 나라가 강해진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군비 확장과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해보고 오늘 우리가 배운 단어의 포인트는 민족주의. 그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을 이룬 바로 유럽의 유명한 나라인 이탈리아와 독일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 121페이지. 몇 페이지요? 121페이지에 중단원 확인하기가 있어요. 여기 중단원 확인하기 보이시나요? 짜잔, 중단원 확인하기. 여기 보시고 요거 보시고 여기다가 이제 답 쓰시고 선생님 항상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기. 예, 오늘 요것이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과제 제출 그날 다 해주시고요. 과제 제출 제대로 못한 친구들 제가 확인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고 확실하게 과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같이 수업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